네, 1인당 2,000불씩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기대감이 지금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본다면 내년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으로 각 가정에 $2,000의 그 지원금을 주는 그 방안을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치 않은 것은 가정당 2,000불을 줄지 아니면은 1인당 2,000불을 줄지, 그러니까 그 1인당이라는 것은 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여하튼 1인당이 될지 가정당이 될지는 아직은 그것은 뭐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일단 그 $2,000 얘기가 모락모락 지금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왜냐하면 또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엊그저께 있었던 11월 4일 있었던 선거에서 사실상 공화당이 민주당에 참패했다. 이런 판단,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라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참패는 뭐 불보듯이 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필승 카드가 그게 1인당 $2,000씩. 이 카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측이 아주 지금 그 진지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지난 주말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어제군요. 일요일이었던 어제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 가정당 $2,000 지원금에 대한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줄 수는 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을 좀 의회에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종의 특별법이죠. 그래서 각 근로자 가정에 지급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2,000씩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한편 그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9일인가요? 이 SNS에 이걸 올렸잖아요. 고소득층을 제외하고는 미국인 1인당 최소 $2,000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관세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1인당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제 그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은 뭐 가정당이라는 표현을 썼다. 요런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일단 $2,000씩 지원금을 주는 그건 군부를 트럼프 대통령이 뗐는데, 지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인터뷰에서 막 이제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이 같은 그 지원금 아이디어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빈번하게, 그리고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는 모양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방상원 케빈 해싯, 연방상원이 아니죠. 그 백악관에 있는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의 위원장인 케빈 해싯 위원장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똑같이 또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화당 소속인 연방상원의 케이트 브리트 상원의원도 의회가 이 지원금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군부를 떼자 부채질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그리고 연방상원의원까지도 이 문제를 진지하게 거론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 1인당 2,000불 아니면 가정당 2,000불 이 지원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재원이죠. 예산. 미국은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실제 뭐 가까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죠. 지난 그 코로나 팬데믹 때 그 세 차례에 걸쳐서 지원금을 준 바 있습니다. 당시 재원은 그 예산은 모두 다 주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계산해 보니까 $8,14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액수는 조금씩 낮아졌지만 그래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줬잖아요. 처음에는 2,400불인가 그렇게 줬었죠. 1인당. 근데 그렇게 세 차례 줬는데 $8,140억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의 그 관세 수입은 지금까지 대충 추산해 봤을 때 $1,950억. 그러니까 약 $2,000억 조금 안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2,000씩 주기에는 조금 뭐 부족해 보입니다만은 가정당 $2,000씩 주기에는 충분한 액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민심을 잡기 위해서라도 대통령과 그리고 공화당이 최소한 뭐 1인당 2,000불씩은 안 되더라도 최소한 각 가구당 $2,000 카드, 이 카드를 사용할 가능성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정당 $2,000, 최소한 가정당 $2,000, 이게 현실화되고 있음을 또 한 번 느끼게 된 지난 주말 그 팍스뉴스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요즘에 급등하고 있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커피, 소고기 등 이 수백 개 품목의 관세를 전격 철회했죠. 뭐 인하가 아니라 커피에 대한 관세는 아예 없애줬습니다. 그렇게 철회를 했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은 좀 조심스럽게 가격 인하 효과는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관세 면제, 관세를 없애준 그 품목을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한 뭐 수백 개 품목이 되는데 일단 우리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보면 커피, 그리고 티, 또 소고기, 토마토, 바나나, 오렌지, 아보카도, 파인애플, 맹고, 그리고 이제 요건 다 과일이죠. 그리고 이제 견과류, 예를 들어서 캐시넛, 마카데미아 넛, 뭐 잣, 이런 것도 이제 관세가 철폐됐고요. 또 실란추로, 강황, 생강 같은 그런 양념류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노동통계국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가격 인상, 그걸 보면 커피 가격은 18.9%, 그러니까 약 19%나 올랐습니다. 1년 만에. 이건 뭐 엄청난 폭등이죠. 그리고 소고기 값은 12.9% 올랐고요. 또 바나나는 6.9%가 올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관세 인하만으로 이 식료품 가격이 곧바로 떨어지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시간 주립대학의 이 제이슨 밀러 교수는 관세를 제거하면 어느 정도의 물가 인하, 가격 인하 그 도움은 되겠지만 소비자가 한 번에 대규모 가격 인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식품 가격에는 뭐 원가도 들어가고 또 이번에 이제 뭐 미국 정부가 하는 뭐 관세 뭐 이런 것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기후 위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부과된 어떤 비용, 또 작황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런 문제, 또 에너지 문제, 또 운송 비용 문제, 운송하는데 또 뭐 가스값 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 또 포장재 가격의 문제, 그리고 인건비 문제 등등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뭐 물건에도 다 뭐 운송비니 포장재니 들어가긴 하지만 특히 이제 식품 가격과 관련해서는 작황, 기후 뭐 이런 것도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치명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주요국 커피 생산국에서는요 지난해와 이번에 극심한 가뭄 그리고 폭우가 막 교차됐어요. 한 번은 굉장히 가뭄이 심했다가 또 조금 있다가 갑자기 막 집중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날씨가 안 좋아서 수확량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작황의 문제,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철폐했음에도 불구하고 커피 값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AI 관련 수요 확대로 인해서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 데이터 센터 때문에 일부 주에서 전기 요금 값이 최대 1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 잡아먹는 공룡이에요, 공룡. 예. CNBC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 667곳을 유치해 놓고 있는 미국 내 최대 데이터 센터 보유 주정부가 바로 이제 버지니아주인데 버지니아주는 올해 8월 기준으로 해보니까 전기 요금이 지난해 8월에 비해서 13%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245곳을 갖고 있는 일리노이주는 전기 요금이 15.8%나 1년 만에 이렇게 폭등을 했고요. 또 데이터 센터 193곳을 갖고 있는 오하이오주도 12%의 전기 요금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아마존,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등이 현재 대규모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지역의 에너지 수요가 폭증하게 되는 건 뭐 당연하니까 그에 따라서 전기 요금이 오르게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대기업이 데이터 센터 운영하는 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왜 우리 지역에 전기 요금이 올라서 내가 왜 전기값을 더 내야 돼? 이런 사람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도 이제 그런 것에 때문에 새로 생긴 말이 있습니다. 테크래쉬라는 말입니다. 테크래쉬. 이건 뭐냐 하면 거대한 기술 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심리를 뜻하는 새로 나온 말이에요. 새로 나온 말. 테크래쉬. 이건 이제 영어 스펠링은 TECH, 테크놀로지 할 때 테크, 그 뭐 거대한 테크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테크에다가 래쉬는 LASH인데 이 backlash라는 말, 반발심.
우리가 무슨 뭐 반발심 이런 걸 표현할 때 backlash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테크에다가 뒤에 lash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거대한 테크 기업에 대한 반발감.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전기료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주민들이 테클래시를 갖는다는 것이죠. 그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것들 때문에 우리 집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 그런 반발감. 그런 이제 테클래시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한편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요금은 상대적으로 크게 오르지 않은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두 군데인데요. 텍사스주하고 캘리포니아주입니다. 그 텍사스주는 지난 1년 동안 한 3.8% 정도 올랐고요.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년 동안 1.2%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텍사스나 캘리포니아주를 하나의 좀 샘플 케이스로 좀 봐서, 모델 케이스로 봐서 다른 주도 좀 전기요금을 데이터 센터가 많이 생겨도 좀 올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민들의 테클래시, 반발감도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 캘리포니아나 텍사스는 오히려 테클래시가 별로 없는 그런 지역이죠. 자, 미국이 어제 세계 최강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는 걸 완료했습니다. 완전히 다 도착했어요. 항모 전단이 카리브해에 다 도착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인 압박이 지금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 해군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세계 최대 포드 항공모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이 어제 에너가다 항로를 통과해서 카리브해 진입을 완료했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해군은 포드 항모 전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항모 전단이라 하면 항공모함, 거대한 항공모함 한 척에 한 4, 5천 명 들어가는 항공모함 한 척에 그 주위에 그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또 다른 그 커다란 그 배들, 항공모함, 포드급뿐 안 돼도 한 1,000명, 800명 이렇게 들어가는 배들이 이게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5척, 6척이 같이 가는 걸 항공모함 전단이라고 하는데 이 전단이 지금 이미 다 도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 마약 밀매 차단 그리고 국토 방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제를 현지에서 수행할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그 카리브해에 군함과 전투기 등 전략 자산을 배치해서 불법 약물 의심 선박을 격침시켜온 이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최강 항모 전단을 이 베네수엘라 연안에 보내서 이제 무력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에 대한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하는 반 트럼프의 선두주자이죠. 트럼프 행정부가 대베네수엘라 직접 군사 행동에 나설지 정말로 주목되는 한 주가 지금 시작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아마 어쩌면 이번 주 안에 그런 군사 행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항모 전단을 배치했다라는 것은 베네수엘라 영토 깊숙한 곳에 전투기를 보내서 타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해안에서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안에 항공모함이 있으니까 항공모함에서 전투기가 이륙하잖아요. 바로 이륙해서 베네수엘라 본토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여러 그 주요 인사들이 최근에 이런 말을 합니다.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 베네수엘라 공격과 관련해서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작전 여부를 그 비공개 회의에서 검토를 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4일 베네수엘라를 겨냥한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심을 한 상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본토 공격에 관련된 어떤 움직임, 미국의 군사 움직임이 있게 되면 이번 주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와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문제는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을 일시 방문했다가 미국으로 들어오는 길에 공항에서 억류된 40대 한인 영주권자인 과학자 김태흥 씨가 구금된 지 약 4개월 만에 드디어 석방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텍사스의 그 A&M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 김태흥 씨는 지난 7월 21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에 그 입국 심사를 받다가 2차 심사대로 넘어가서 거기서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서 체포된 뒤에 100일 넘게 구금돼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김태형 씨는 5살 때 부모를 따라서 미국으로 와서 35년 넘게 미국에 살았는데 한 가지 좀 퀘스천만큼은 아직도 이 영주권자예요. 시민권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시민권을 받으려고 생각을 했다가도 과거에 불법 그 약물 문제로 인해서 한 번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 받을까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저는 뭐 유추를 해보고 있습니다. 텍사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잘해서 텍사스 명문 주립대로 꼽히는 A&M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으면서 이 라임병 백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인정받는 과학자입니다. 그는 남동생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지난 7월 초 가족과 함께 한국에 갔다가 2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혼자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억류됐었죠. 김태용 씨는 그 후에 세관보호국 CBP에서 이민단속국 ICE로 넘겨진 뒤에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또 텍사스 등지를 계속 이송당하면서 구금시설에서 계속 구금이 돼 있었고, 이 모든 단계에서 이 누릴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씨의 사연은 4개월 전에 바로 구금되자마자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보도가 됐었고요. 당시 세관 측은 그 보도를 보자 워싱턴 포스트에 이제 답변서를 보냈는데 뭐라 그랬냐면 영주권자가 신분에 어긋나게 불법 약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 사람에게 출두 통지가 발령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민 단속국은 그를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서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 구금시설을 옮겨 다니면서 이송 다니면서 그 이후에 더 추가적인 어떤 설명은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것이 이제 김태형 씨의 설명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4년 전 소량의 불법 약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고 그 이후에 모든 그 사회봉사 받은 명령을 다 이행을 해서 완전히 이제 다 끝났다라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경세관국의 이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라고 이제 김 씨 측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김 씨에 대한 심리가 지난달 말 이민 법원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국토안보부는 김 씨의 체포와 구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법원에 제대로 제출하지도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사가 결국 너희들이 김태형 씨를 계속 구금하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적법한 문서를 제출하지 못하니까 김 씨는 석방돼야 된다고 땅땅땅 판결을 그렇게 내렸는데 항소도 하지 않고 그대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항소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한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김 씨가 이제 그래서 풀려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국토안보부가 적법한 구금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시인한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태형 씨는 자신의 구금이 불합리했다, 부적격했다, 위법했다, 이런 취지로 지금 이제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와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전국 규모의 햄버거 패스트푸드 체인이죠. 이 웬디스 버거. 좀 오래전에는 웬디스 가끔 먹었는데 요즘은 웬디스에서 저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웬디스가 실적이 부진한 매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 350개 매장을 폐점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웬디스의 켄 쿡 CEO는요, 매출이 부진한 매장을 정리해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점이 시작돼서 내년까지 350개를 폐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웬디스는 실제로 이제 실적 부진이 곳곳에서 있다라고 합니다. 올해 3분기 동안 미국 내 동일 매장의 매출을 평균적으로 보면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5% 정도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이 5%면은 이게 대단히 큰 거죠. 왜냐하면 어찌 보면 로열티를 받는데 매출의 5% 이런 식으로 받기도 하잖아요. 받을 수 있는 그 포션이 닿는데 날아가 버릴 정도의 매출 감소를 겪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 웬디스의 발표로 이제 내년까지 한 350개 정도가 폐점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있어요. 캐주얼 레스토랑 체인인 레드로빈도 이 재정난을 겪어서 향후 5년 동안 70개 매장을 단계적으로 폐점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중에 15곳 정도는 올해 안에 바로 문을 닫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계신 곳에는 레드로빈스가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측은 현재 실적이 부진한 약 70개 매장에
대해서 폐점을 검토 중이고 15개는 올해 안에 문을 닫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레드로비는 전국에 약 한 500개 정도 이 매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의 갈등 문제 얘기를 잠깐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굉장히 심각한 갈등 국면, 외교적, 정치적 이 갈등 국면을 겪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주말에 중국인들에 대해서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데 이어서 심지어는 일본 유학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 국가 나라 차원에서 이런 뭐 일본 유학을 신중히 생각해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당분간 가지 마. 뭐 이런 뭐 사실상 명령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자,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최근에 발언에서 이런 말을 했죠. 중국이 대만에 무력 행사를 한다라면 우리 일본도 무력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즉 대만을 돕기 위해서 우리 일본도 무력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계속 공세 수위를 지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 교육부는 성명을 통해서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 학생이나 일본 유학을 계획하는 중국 학생들에게 현지 치안 상황을 면밀히 주시할 것을 경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최근 일본의 치안 상황이 불안정하고 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나니까 일본 가지 마 이 얘기입니다. 치안 상황과 또 유학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의 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조심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려고 생각하는 중국 내에 있는 중국인 학생들은 일본 유학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당분간 가지 마라라는 사실상 명령이죠. 사실상 일본 유학 자제 내지는 금지를 권고하는 메시지로 읽히고 있는 건데 자, 일본에는요, 현재 약 12만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그들을 뭐 지금 다 불러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많은 중국인 유학생이 일본 내에 있다라는 건 일본 내에서 중국인 유학생들이 끼치는 경제적인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유학생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는다라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일본 내에 있는 전체 유학생 중에서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37%입니다. 그러니 이게 뭐 한순간에 다 빠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중국인들 유학생이 이제 더 이상 유입되지 않고 유출만 공부 끝나면 돌아갈 테니까 유출만 있고 유입이 더 이상 안 된다면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력은 적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임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어찌 보면 취임 후에 그 신임 총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어떤 외교력, 첫 번째 시험대가 이게 아닌가라는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 고혈압 관련된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가 하나 지난 주말에 발표된 게 있어서요.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뇌혈관에 손상을 일으킨다라는 사실이 쥐실험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코넬 대학 연구팀은 생쥐에게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고의적으로 이제 투입한 결과 혈압 상승이 일어난 지 딱 3일 만에 인지기능 저하 세포에 벌써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이런 변화는 고혈압이 왜 혈관성 인지장애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위험 요인인지 규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건 고혈압을 하루라도 빨리 정상 혈압으로 낮춰야 되는 필요성이 이래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또 이 연구 결과가 혈압을 낮추는 것은 물론 인지기능 저하를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 개발로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고혈압 환자는 혈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1.5배 높다. 라고 합니다. 뭐 이건 뭐 알려진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까지 명확히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현재 사용되는 많은 고혈압 치료제는 혈압을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뇌 기능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들은 이 연구에서 생쥐에게 혈압을 높이는 호르몬을 인위적으로 투여한 다음에 3일 뒤부터 이제 혈압이 올라가는 게 혈압은 뭐 바로 올라갔지만 3일 뒤부터 그러니까 혈압이 올라간 지 3일 뒤부터 이 생쥐의 인지기능 저하 세포가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인지기능을 저하시키는 세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3일 뒤부터 42일 후까지 뇌의 여러 유형 세포에 나타나는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혈관 내면을 이끄는 혈관 내피 세포는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졌고 3일 뒤부터 바로 이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화 지표가 증가하는 등 조기 노화 징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뇌에 해로운 물질이 침투하는 것을 막아주는 뇌혈관 장벽이 약해지는 것도 포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리고 중요한 점은 혈압이 높아지고 한참 있다가 아니라 혈압이 높아진 뒤 단 3일 만에 이런 징후가 다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고혈압이 아주 초기 단계에도 뇌혈관과 뇌세포에 직접적이고 빠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고혈압을 치료하는 것은 인지 기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지금 당장 문제가 없어도 괜찮아, 이게 아니죠. 혈압이 조금 높은데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혈압이 좀 높지만 괜찮아라고 하는 그런 것은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고 있다라는 그런 말일 뿐, 인지 기능에는 이미 악영향을 계속 끼치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연구팀은 그렇게 결론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자, 혈압이 좀 높으시다면요, 반드시 잡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은 모를지언정 나중에 그 인지 기능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냥 혈압이 높으면 지금 괜찮아 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뇌 인지 기능에 영향을 가는 것을 하루라도 빨리 막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압 꼭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